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이학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학 시작이죠. 그렇죠? 아직 여행철이 안 돼서 그런가 아직 지금 많이 오셨는데요. Something invisible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보이지 않는 그 무엇. 여러분들 가슴속이나 그동안 살아온 인생 역경까지는 뭐지만 이제 성인들이시죠? 그죠? 혹시 중학생, 고등학생 있나요? 저하고 제일 말이 잘 통하는 거는 사실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럼 다 성인이시네,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something invisible이 있나요?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거하고는 다르게 저는 통계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저를 소개를 할 때 이전에 저를 만나본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초면이군요. 네. 갤러리아 백화점 옆에 가면은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치과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이 이학배 치과의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대로 말한다면은 이를 확 뺀다. 사실 치과를 전공해야 되는데 통계학을 전공했어요. 준비한 멘트인데 웃음이 안 터지니까 강사가 되게 마음이 좀 짠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환호해 주시고 환호할 건 없지만 박수 쳐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mething invisible 한번 시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같은 내용 다른 느낌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게 1945년부터 40년부터 47년까지 미국의 월별, 그러니까 미국의 그 월별 신생아 1000명 단위로 신생아 수를 월별로 정리한 그래픽이에요.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냐면 8년 동안 12개월, 그러니까 96개의 월별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느낌이 다르죠. 왜? 횡축과 종축의 비율이 다릅니다. 그렇죠? 자, something invisible. 그 눈에 보고 있지만 여러분 보고 있지 않은 무엇이 보이나요? 그죠?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지만 보고 있으면서도 같은 내용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혹시 통계학에 대한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요? 최소 통계학 입문 이상을 수강하지도 않고 통계학에 관해서는 평균, 퍼센테이지 정도만 알고 있고 그건 다 알고 있죠, 전 국민이. 통계학을 하면은 치를 떨 만큼 싫다. 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그렇네요. 그렇죠? 자, 좀 더 복잡한 얘기를 하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분석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죠? 같은 내용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고 그 분석이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저 그림에 쌓여있는 저것이 무엇일까요? 엑소입니다. 오늘은 성공입니다. 오늘 여학생, 여성 관객분들이 많아서 EXID보다는 XO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횡으로, 로우로 436바에 492 픽셀로 되어 있는 컬러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걸 좀 얘기를 하면 얘를 이 둘 중에 작은 걸로 해서 436차원의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를요,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수학 전공이나 들어보면 계실 거예요. 잘 알죠? 해봤어요, 이거? 해봤어요? 예, 서정대수 맞습니다.
리니어 엘즈브라 맞습니다. 이걸요, 뭐 하여튼간 뭐 대단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436차원의 정보를 재구성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들 뭐 이것저것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 몇 줄에 의해서 이 그림을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재구성을 하냐 하면 436차원을 재정비를 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과 436번째 중요도가 떨어진 거 쭉 나열을 해요. 그 가운데 51번째부터 436번째까지의 내용들을 모아서 재구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 51번째부터 436번째는 386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몇 개 가운데? 436개의 정보 가운데, 차원 정보 가운데. 그러니까 88.5%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재구성을 하였건만, 그렇죠? 하였건만 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엑소라는 걸 알고 보지만 여러분이 이 그림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그 아주 순수했던 시절에 여러분 그 짝꿍의 가슴 서리고 밥도 안 먹던 여러분의 첫 기억에 그 이성 친구의 옷이 무엇을 입었는지 기억나는 분 계세요? 저는 그 정도의 이미지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걸 다시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걸요,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한 0.046, 4.6% 정도의 정보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컬러 그래프는요, 레드, 그린, 블루에서 이 세 가지를 해서 RGB에서 얘를 합성하면은 이제 컬러 그래픽이 나오는 건데 제가 이걸 분리해 봤어요.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엑소인지 알 수 있죠. 얘는 엑소인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무지하게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많은데 그림을 그냥 보면 되지. 이걸 왜 이걸 하고 있죠? 자, 이런 사진과 동영상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우리가 요약하고 압축하고 뽑아내야 돼요. 이거는 수학입니다. 리니어 엘즈브라 수학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그린 거예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죠? 그러잖아요. 사진 데이터, 영상 데이터, SNS 데이터 대표적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빅데이터. 그죠? 조금 아까 보여드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응용은, 통계학적 응용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주성분 분석이나 팩터 어널리시스, 요인 분석, 기타로 확장되고 응용되고 발전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빅데이터. 여러분 빅데이터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 데이터의 생성, 양, 주기, 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얼마나 커야죠? 각종 센서와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등장했고요. 자, 그래서 네이버를 다시 보는 거예요. 컴퓨터 처리,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 분석은 질병의 블라블라블라. 토마스 멀런 MIT의 집합지능연구소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이버에 있는 거 지금 제가 요약한 겁니다. 맞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통해 인류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인간 행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고 주장. 와, 만능입니다. 그죠? 만능이에요. 빅데이터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약간 오버된 해석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통계학이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려니까 조금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자, 위키피디아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So large, 크고 복잡하대요. 그래서 전통적인 데이터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은 부적절하대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십니다. 빅데이터가 얼마나, how big이죠? 샘플 사이즈가 몇 개가 돼야지 빅데이터일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제 얘기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개 뭐 이왕 같은 거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대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열린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한번 눈 잘 봤으면 합니다. 봤으면요. 그래서 또 위키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예요. 그죠? 좋은 얘기입니다. 내부에서 뭐라 하냐면은 빅데이터를 다음까지 정의했어요. 빅데이터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가 있냐. 3V라고 그럽니다. Volume, Variety, Velocity예요. 초대용량의 데이터 양, 다양한 형태, 빠른 생성 속도.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해서, value를 더해서 가치를 해서 얘를 4V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멋지고 어마무시한 얘기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내부에서 속성을 뭐라 하냐면은 비정형적인 텍스트와 이미지 등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빠르게 전파하며 변함에 따라 그 전체를 파악하고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가치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됐어요. 나중에 가치를 아마는데 위키피디아는 여기다가 또 다른 걸 몇 개를 얹었어요. 다른 데서는 다르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네이버는 보통 2012년, 2013년 버전의 정의들인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다음도 별로 그렇고. 근데 우리가 네이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네이버 거를 연결시켰어요.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 학계도 어떤 전공이냐에 따라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부터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SNS나 여러 가지 통해서 빅데이터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시중에 빅데이터 스타 강사도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하고 제가 어떤 다른 얘기를 하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것이 무언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지금까지는 어떤 말씀이 되냐면 빅데이터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빅데이터. 2012년 5월 달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빅데이터의 Volume, Variety, 속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외장 하드 파는 게 단위가 어떻게 되죠? 이제 테라바이트죠. 여러분들이 아직 20대 초반이 되게 많으니까 집에서 처음에 기억나는 집에 있는 컴퓨터의 용량이 기가바이트였나요? 나는 기가바이트 아니었다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좀 연식이 된 건데. 그죠? 기가바이트 된 게 올라온 게 지금 우리가 몇 년 됐죠?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아마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마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도 아마 집에 있는 PC가 기가바이트가 아니었었을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죠? 2009년도에 나왔습니다. 2009년이면 여러분 그때 뭐 하셨나요? 6년 전이면. 네? 6년 전이면 뭐 했나요? 6년 전하고 저는 차이가 난 게 뭐냐 하면은 몸무게가 한 17kg 빠졌습니다. 물론 빠진 게 그 정도라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비계에서 20로 줄어들었어요. 20요. 작게 줄어들었는데. 자, 이제 테라바이트 생각하거든요. 테라바이트 시대에 왔습니다. 테라바이트는 뭐죠? 페타바이트죠. 페타바이트, 제타바이트, 이제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빅데이터가 과거에 없었나요? 자, 제가 하나 이거는 주관적 판단이지만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커머셜 애드버타이즈먼트, 상업적 광고를 본다면 요즘에 모 핸드폰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단어를 집어넣어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고 빅데이터의 뉴스에서도 빅데이터 기반 정치 전문가, 빅데이터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유행도 너무너무 유행이 됐어요. 근데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제일 안타까운 곳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빅데이터는 아까 토머스 멀런이 한 얘기 가운데 빅데이터가 예전에는 없었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커머셜하게 나와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빅데이터는 과거에는 없었고 요즘에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문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빅데이터가 뭐죠? 어디에 있죠?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빅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발견된 거 있죠? 인류의 발견 가운데 인간 DNA 지도.
그 데이터. 상상을 초월한 빅데이터입니다. 그죠? 생물학적, 의학적 데이터 다 빅데이터입니다. 그럼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이거 빅데이터입니다. 또 뭐가 있죠? 우리 말고 객관적인 거. 날씨 데이터 있잖아요. 기상 데이터. 이거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기상청에서 맨날 뭐라 그러냐면 일기예보가 너무 맞지 않으니까 슈퍼컴퓨터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없어서 미국 예를 들면서 슈퍼컴퓨터가 없어서 저거를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기반되면은 우리가 예측을 많이 하겠다. 바로 그것이 빅데이터예요. 지진 데이터, 지질 데이터. 그 슈퍼컴퓨터 나오기 전에는 분석이 불가능했었어요. 빅데이터를 90년 중반에 봤을 때 그 이전서부터 슈퍼컴퓨터 상황에서는 빅데이터를 다뤘었어요. 그죠? 빅데이터는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거를 누구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그죠? USB에다가 옛날에 이거보다 더 큰 그 릴 테이프 갑돈 용량의 정보를 손톱도 안 되는 데다가 넣고 다닐 수 있어요. 그죠? 유비쿼터 쓰여졌어요. 그렇죠? 빅데이터 얼마나 커야죠? 얼마나 커야죠? 여러분 그 생각을 항상 좀 가지고 계시고 빅데이터는요 항상 있었어요. 자, SKT나 KT의 데이터가 핸드폰 쓰는 양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그거를 숫자화 시킨다면 그거를 초과할까요? 초과하지 않을까요? 초과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 여러분 20대 청춘들의 마음에 이 솟구치는 마음은 그 몇 배를 초과할까요? 다 빅데이터예요. 그죠? 자,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추출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까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V에서 4V과는 같이 가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그림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크기 무지 커졌어요. 상상을 못하게 커졌어. 옛날에 있었어요. 포기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거는 정말 슈퍼컴퓨터에 몇 명만 해당되는 내용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양해졌어요. 여기 2012년 5월 거니까 지금 3년 이상이 지났는데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무지하게 많죠. 무지하게 많죠. 그렇죠?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의 그 생체 이름을 하는 앱들 있죠, 앱. 그거를 데이터 만드는 그 빅데이터예요. 그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SPSS 엑셀에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의 데이터가 많이 나옵니다. 빅데이터예요. 누구나 생성할 수 있고 누구나 매저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무지무지 다양해요. 속도 무지 빠르죠.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읽은다라면 이게 지금 데이터를 얼마마다 모집할 수 있을까요? 초 단위요? 아닙니다. 0.001 초 단위로 막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 핸드폰 회사나 금융거래,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 전체의 금융 데이터를 모으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데이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생성이 되고 있고 그렇게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크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네이버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2015년도에 얼마가 될지 벌써 볼 때 이거 넘어갔는데요. 넘어갔어요. 이 90년대가 2000년도하고 스마트폰이 2009년에 나왔으니까 2009년에 보더라도 지금 이게 지금 상상 아마 제 생각 한 이쯤 될 것 같고 2020년에는 아마 이만큼 저 뚫고 넘어갈 것 같아요. 누구도 지금 매저를 못합니다. 매저를 못합니다. 이게 2012년 데이터인데요. 3년이 지나서 이게 좀 더 올라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에서 이거를 왜 업데이트를 안 시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얘기했어요. 빅데이터가 지금 이게 언제 건데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높은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구리다. 이게 지금 2012년도가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좀 이런 거 좀 신경 써달라. 정보의 최단성을 좀 써달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밟고 있습니다. 자,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한 건데요. 요게 이건 2011년도 거예요. 더 넘었어요.
이게 이제 양양인데,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장 능력도 상당히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혹시 여기 엔지니어 공부하는 분 있어요? 엔지니어?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빅데이터 분이 이 부분이 되니까 너무 심해지니까 이 전자공학,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 사이언스, 그 다음에 물리학, 여러 가지 이제 융합으로 가서 이 스토리지에 관한 문제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상이 벌어져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 환경의 특징인데요. 이 구분이 네이버 기준이에요. 네이버 기준. 기존의 것이 정형화된 수치 자료 중심이래요. 빅데이터 환경, 비정형 자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사진, 동영상, 문자, 특수문자, 특수 상황들이에요. 그죠? 비정형 데이터는 또 뭐가 있죠? 날씨 기상 데이터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의 구분이 명확할까요? 우리가 정형화되지 않은 거를 정형화된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설문지요. 그렇죠? 사람의 심리 상태를 1점에서 5점까지 5점 스케일로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비정형 데이터예요. 저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계를 사람 가슴에 대고 이 사람이 이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5점 스케일로 묻는 설문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비정형 데이터 좋습니다. 문자 데이터. 이 빅데이터 환경이래요. 기존 고가의 저장 장치,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컴퓨팅 비효율적 장비 활용, 분석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통계 패키지,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너리지 디스커버리. 빅데이터 환경은 오픈소스 형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2012년인 건데요. 사실은 꼭 구분을 하자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이것도 2012년도에 나온 그 내용인데 지금 또 구분 방법이 또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이버에서도 이거를 어떤 거를 참고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상당히 고민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으니까요. 자, 우리가 빅데이터 하면은 잊지 못할 사람이 있죠. 레디 페이지요. 구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구글이라는 회사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개인적으로 구글하고 아마존 정권은 바뀌어도 왕조는 바뀌어도 여기는 안 바뀌잖아요. 망하지 않는 이상. 자, 레디 페이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빅데이터 하면은 또 하둡 2006년도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것으로는. 기존의 것은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엑셀이 무한대의, 어떻게 이건 카운트가 안 돼, 지질 데이터가 무한대의 데이터를 읽어줘야 되는데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둡이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만들고 처음에 시작한 게 또 커딩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공짜예요.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빅데이터에 대한 우리 한번 그 성공 사례라고 그럴까요? 누구나 다 보고 빅데이터를 하면 연상 적용이 되는 그런 이그젬플을 서울 심야 버스 노선으로 볼게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못했어요. 그래서 얘를 읽어서 인구 이동 밀집도 분석하고 유동인구 기반 노선 최적화, 유동인구 기반에서 배차 간격을 이렇게 한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렇죠? 좋은 면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해결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빅데이터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다 아닙니다. 사실 이 뒤에 더 작업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은 그 많은 작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결론적으로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은 통계학이다. 그래서 중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직 학부생인 여러분이 대부분이라면 통계학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통계학 공부는 더 많이 할수록 여러분이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뭘 하시는지 간에 굉장히 강한 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먼저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심리 분석, 정치 분석, 뭐해서 이런 그림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로 끝이에요.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오남용이에요. 빅데이터 분석. 지금 저기 빅자를 입으로 뺐어요. 왜냐? 제가 볼 땐 그냥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그죠?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구글 플로 트렌드 그래서 이 구글에서 물 좀 마시고요. 구글에서 감기 예측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과도한 예측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구글의 그 핵심 단어 찾기 있죠. 그걸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쫙 했어요. 근데 몇 프로냐면 거의 한 10% 정도가 이 플루가 이 독감이 걸린다고 나와서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 제약회사만 돈을 벌었죠. 약사고 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반토막도 안 나왔어요. 빅데이터 맞아요. 어마어마한 양의 그거를 해서 모았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 또 하나 뭐냐면은 작년에 월드컵, 여기 도박사들이 막 빅데이터 분석해서 다 망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한 그 도박사들은 다 망했어요. 어마어마한 돈 들어서.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닐슨가봐 시청률 분석. 이거 빅데이터 분석하고 큰 소리 빵빵 쳤다가 개망신 당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말하면 이유는요. 이와 같은 분석이에요. 좋습니다. 이게 빅데이터 분석이 양도 방대해지면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그게 뭘 말하죠?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양이 많아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근데 뭔가를 내놓아야만 해. 그렇죠? 근데 시간이 없어요. 뭐를 어떻게 할 시간이 없어. 거기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마 이거와 연관선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오남용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그렇죠? 자, 위키피디아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 빅데이터가 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새로운 분야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우리 졸업생들도 지금 이제 최근에 한 명의 이그젬플을 들면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시애틀에 있는 거기에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으로 박사과정을 입학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전공이 한 서너 가지가 융합이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과정인데 통계학, 뭐 수학, 통계학하면 이제 수학을 하는 거고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약간의 전자공학적 마인드를 해서 요 세 가지, 네 가지를 완전히 하이브리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이거 밀렸네요. 수학 기타 지금 핵심적인 것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할 게 뭐냐면은 데이터의 전문가가 되는데 통계학, 머신러닝 사실 머신러닝도 바라보는 기계학습이라는 게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거든요. 전자공학도 바라볼 수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있고 그죠?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간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융합과정이랍니다. 하나나 최소한 2개 이상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새로운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통계학 잘 읽어보시면요. 통계학이 매우 중요한 역할로 지금 띄워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석을 하는 파트에서는 통계학밖에 없거든요. 현재에 대하는. 그럼 통계학이라는 것이 과연 만능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울 시내버스, 심야버스의 이젠플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 다음이 뭔가가 있어야 했는데 뭔가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을 더 들어가려고 하면 그 다음에 통계적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과 기존 분석에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것도 네이버에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다른 데서도 이런 식이 요즘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인생에 빅데이터를
기존 분석과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 가운데 이런 게 돼 있었는데요. 자, 초대형 용량의 데이터 처리량이 있습니다. 데이터 유형을 분석을 합니다. 비정형이냐 정형이냐. 그다음에 속도 분석이 있고, 여기 이제 회색 부분이 기존 데이터 분석이고요. 요 파란 부분이 빅데이터 분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파란색 부분이 이게 지금 틀렸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여하튼 기존의 것보다는 더 커지고 빨라지고 많아져서 무엇인가 영역이 확장되고, 제가 통계학을 전공하고 통계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통계학 하나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연하고요. 그래요. 보면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나와 있는 건데요. 또 다른 게 기존 데이터 분석을 데이터 수집 통합,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상 관리, 데이터 분석 가시화. 이것이 순간에 기준된 거예요. 순간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빅데이터라고 한 겁니다. 사실 빅데이터는 좀 이 단어를 쓰기가 참 어려워요. 빅데이터는 뭐가 똑같느냐? 그냥 큰 자료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빅헤드는요? 빅데이터 뭐죠? 큰 머리, 큰 자료 뭐죠? 자, 빅데이터는요, 한번 흘러가는 유행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입니다.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더 커지면은 그레이트 빅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비거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비기스트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골프채에서 옛날에 빅 볼사 그러다가 그레이트 빅 볼사, 비기스트 빅 볼사 계속 커집니다. 그죠?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이고 하나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누구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를 굳이 구분을 하면 되겠는데, 여러 가지 처리가 있는데, 눈여겨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기계적으로 할 수 없는, 아까 구글 플루 트렌드나, 월드컵 16강에서 실패한 거나, 시청률, 닐슨에서 시청률 잘못 판단한 것들이 기계적으로만 맡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그젬플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그젬플이 이런 거예요. 빅데이터, 제가 말씀드린 그냥 데이터예요. 뭐가 똑같은 건 그런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10억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예? 다시 큰 돈이에요? 예? 10억이 큰 돈이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입니까?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사귀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10년 뒤에도 10억이 큰 돈일까 작은 돈일까요? 10년 뒤에 작은 돈이죠. 그죠? 근데 왜 10억이 지금은 큰 돈일까요? 사귀세요. 청년이 잘생겼고요. 그리고 배포가 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둘이 사귈 거랍니다. 네? 여러분 빅데이터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냥 데이터 분석일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다만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양도 많아지고 빨라졌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다 매주할 수 있어요. 그냥 데이터 분석일 뿐이에요. 그걸 하는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저장해야 되고 얼마만큼 빨리빨리 해야 되고 얼마만큼 보안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빅데이터 잠재력, 그냥 데이터의 잠재력이에요. 데이터의 잠재력입니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퀄리티 컨트롤, QC라고 그러죠? 식스 시그마, 그 다음에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기타.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전 동일시 하고 싶고요. 그냥 그거는 통계 분석, 그냥 데이터 분석이에요. 데이터 분석이에요.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통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통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통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아, 오늘 정말 잘생겼네요. 저희 20대를 보는 듯한 착각을. 통계학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1, 2학년 때, 대학생 아니에요? 복학생 같은데? 네? 졸업했어요? 대학생 같아요. 통계학의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통계학 느낌이? 그런 거 말고. 나 통계학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를 물은 게 아니고, 옛날 통계학 공부를 할 때 느낌이 어땠냐고요. 실제로요? 아까 10억이 작은 돈이라서 솔직히 했는데, 그건 솔직하지 않네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통계학의 느낌이 어땠죠? 재밌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통계의 느낌이 어땠습니까? 꼭 3번 얘기가 나와요. 믿을만해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하셨습니다. 나 통계학 왜 했냐고 물어보세요. 좀 큰 소리로 물어보세요. 거지 같아서 했어요. 모르겠더라고. 우리가 옛날에 통계학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계산기가 있었어요. 전자계산기. 그래서 표준편차를 누를 때 n을 누르냐 n-1을 누르냐면은 이게 값이 달라 틀렸어요. 난 그게 싫었어요. 굉장히 싫었어요. 통계학 물어볼 사람이 없었고요. 모르겠더라고요. 참고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참고할 사람이. 그때부터 몸의 팽창 기술은 늘어지고 좀 그랬어요. 그렇죠? 통계학이 뭐냐? 통계학이 뭐죠? 느낌이 어렵습니다. 여기 통계학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통계학 박사할 공부할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진짜. 손 들어보세요 한번. 왜 이렇게 잘생겼죠? 한 명이에요? 한 명? 네? 정말 좋아요? 학생? 몇 학년이에요? 3학년?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복학생. 또 손 들어보세요. 난 통계학 공부하고 싶다. 그러세요? 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분들은 따로 제가 끝나고 제가 뭘 좀 드리려고 그래. 손 들어보세요. 왜 들었다 말아요? 두 분이네, 두 분. 오케이, 남으세요. 제가 뭘 드릴게요. 정 드릴 것은 제 마음이라 드릴게요. 네? 통계학이 뭐냐? 고민했어요. 통계학이 뭐죠? 수식으로 보면 여러분들 공부 못해요. 저 통계학 명색이 박사인데 가르치는데 책에 있는 공식 다 외울까요? 못 외웁니다. 그거 외우면 뭐죠? 그 윌리엄슨 증후군에 심하게 걸린 사람이 다 못 외워요. 공식 아니에요. 통계학을 한마디로 보면 뭐예요? 랜덤이에요. 랜덤을 뭐라고 해석하죠? 랜덤을? 지 멋대로야, 지 멋대로. 닥치는 대로의, 엉터리의, 마구잡이의, 통계학에서 무작위의 임의. 이런 현상들이 어디에 있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 우리 몸무게, 내 체온. 몸무게도 랜덤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아파트가 만약에 12층이라면은 화장실 가기 전에 쟀을 때의 몸무게하고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1층에서 내려와서 몸무게 재보세요. 달라요. 물론 옷 무게를 뺍니다. 그렇죠? 저녁에 수업 끝나고 뭐 하고 3000cc 맥주 마시고 했을 때 하고 또 달라요. 운동했을 때 달라요. 마음 한결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매번 바뀌어요? 옆에 분에게 사귀게 됐으니까 물어봐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얘기해. 눈빛을 한번 쏴보세요. 둘이 굉장히 수줍어하는 거 보니까 오늘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긴 뭐 친구예요? 잘 몰라요? 3명이 같이 온 거예요? 둘이 같이 왔고 여기는 혼자 왔어요? 수업 이거 몇 번째 듣고 있어요? 3번째? 몇 번째 듣고 있어요? 5번째. 선배네요. 잘 인도해 주시고 잘 사귀기 바랍니다. 통계학이에요. 랜덤이에요. 여러분 통계학 관점을 볼 때 공식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느낌으로 쳐다보세요. 느낌으로. 어떤 느낌을 보시냐면요. 랜덤. 선거 결과 예측 있죠, 우리가. 선호도. 여론 외에 선호도 조사 있죠. 그렇죠? 그거 랜덤이에요. 몰라요. 주가, 유가. 맨날 주식,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막 주가 하죠. 그래픽이 이렇게 나왔죠. 그림이 막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그거를 옆으로 눕히고 걸어가면 이게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렇게 걸어가죠. 만약에 이게 아니고 사인 코사인처럼 걷는다. 이건 군대 행진이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어요? 어떻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움직이는 건 뭐라 그러죠? 네? 이렇게 걷는 걸 언제 그렇게 걷죠? 이렇게 걸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 두 사람은 그냥 오늘 내 수업에서 그냥 같이 수업 같이 한다 생각해요. 그죠? 이렇게 걸어본 적이 있나요? 있죠, 1학년 때. 그쵸? 술 취한 사람의 걸음입니다. 이게 랜덤 워킹. 우리가 중국,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주가, 유가, 환율의 움직임이에요. 그쵸? 우리의 마음 그렇게 움직여요. 랜덤이에요. 랜덤입니다. 그 랜덤 현상이 어디 있을까요? 무지 많습니다. 제조공장에 출시된 제품 규격, 우리가 만약에 뭐 볼트 내가 아는데 20mm짜리인데 정밀하게 보면은 20mm에서 규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물질기 정확히 나오는 건 없습니다. 다 랜덤하다 그래요. 임의적 현상이라 그래요. 또 기후, 가물었죠. 공식이 작용을 하진 않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할 때 미국에서 미사일 쏴서 그걸 생방송 중계를 했어요. 그쵸? 그대로 방송이 됐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물량에서 로켓가 넘어가잖아요. 손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공중에 돌출 부위가 있어요. 거기서 0.01도만 이게 그 궤도를 벗어나도요. 공식대로 한 거고. 물리학적, 공학적 굴려 넘어가도 이미 현상이, 이상한 현상이 딱 벌어집니다. 그걸 랜덤 시츄에이션이 벌어지면은 각도를 못 잡고 엉뚱한 옆에 건물에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도 가장 어려운 걸 뭐라 하면 statistical physics라고 해요. 통계 물리학. 예? 통계학도 돌아버리겠는데 물리학도 돌아버리는데 그 두 개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돌면 정상이 아니냐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돌고 돌면 더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또 임의적 현상입니다. 천재지변, 지질학 변화, 생체 리듬 의학. 여러분 공식대로 되는 거 봤나요? 우리 사회가 공식대로 되나요? 여러분들 마음은 공식대로 되나요?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단 하루라도 마음먹은 대로 산 적이 있어요? 나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솔직하지 못하네요. 단 한 번도 마음먹은 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한 시간도. 잠잘 때는 마음대로 잘 수 있을까요? 마음먹은 대로? 굉장히 강하게 부정하시는데 잠잘 때는 왜 랜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주 솔직한 젊은이네요. 끝나고 좀 나오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죠? 우리가 둘러싼 모든 것들이 공식과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는 것이죠. 그죠? 자, 옛날에는 잡지 못했던 것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빅데이터예요.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예요. 집안에서 여러분들 방이 있죠. 여러분들 방에서 일어나는 바이러스 있죠. 요즘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그 공기 저하기로 있잖아요. 거기 바이러스 움직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으면은 1시간 동안에 거기 공기 중에 떠 있는 입자들을 우리가 내 방에 있는 PC로 노트북으로 스마트폰으로 잡을 수 있으면 그 자체는 다 빅데이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USB상에 담을 수 있는 저장 장소 필요할 거고 캐치할 수 있는 뭔가 기계적인 장치가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거를 읽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 다음 길로 넘어갈 대한 소프트웨어나 어떤 그 장치들이 필요할 거고 그렇죠? 이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통계학의 랜덤 시츄에이션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여러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들어볼게요. 통계적 분석이 중요해요. 우리가 빅데이터는 하면 뭐죠? 아까 같이 딱 잡아가지고 속도가 양이 많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금방 어떻게 하죠?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결과를 보여줌에 있어서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이나 오남용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예입니다. 간단한 예인데요. 통계적 분석이에요. 공식에 따른 기계적 통계적 분석에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식이라고 하시면은 저도 공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공식 외하고 미분, 적분 포함해서 뭐 하면은 굉장히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무참히 깨졌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공식 이전에 인식의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인식이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선형계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한 얘기. 여러분 뭐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신문에도 무지무지 많이 나온 얘기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공식이죠? 내가 이 정도는 외워요. 이거는 외워요. 이거는 외웁니다. 물론 여기서 문제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뭐 이제 그 샘플 버전이냐, 파퓰레이션 버전이냐에 따라서 공식이 뭐 공식이에요. 공식이에요. 공분산을 두 개의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진 게 상관계수인데 이게 뭐냐면요. 두 연속형 변수 간의 XY의 리니어 릴레이션십입니다. 선형적 연관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아까 서울 심야버스에서 나온 것처럼 양이 무지하게 많은, 양도 많은데다가 속도도 빨라요. 그런데 분석 결과도 빨리빨리 내줘야 돼요. 그렇죠? 상관계수도 무지무지 빨리 나옵니다. 계속. 모니터에. 지금 저 증권시장, 지금 3시면 끝나는데, 모니터에 무지무지 나옵니다. 거기서 빅데이터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가 나와요. 상관계수는 뭐 너무너무 뭐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근데 얘가 가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xample을 상관계수인 거예요. 자, 그러죠? 자, 플러스 1서부터 얘는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서부터 플러스 1까지 가는데 플러스 1은 이렇게 한쪽과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면 증가. 방향성이 같은 거고요. 마이너스는 방향성이 다른 겁니다. 0은요. 상관계수가 제로라는 거는 선형적 관계가 없습니다. No linear relationship이에요. 선형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관계수 제로가 의미하는 바는 뭐죠? 상관계수 0.23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또한 상관계수가 기울기가 같은가요? 상관계수를 기울기로 쓸 수 있을까요? 퍼센테이지로 가능할까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 사이니까. 상관계수 0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죠? 극단치가 상관계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자, 0.23을 보겠습니다. 0.23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이터가 작아서 그럴까요? 얘는 빅데이터가 아니라서요?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 하는데요. 1996년에 이제, 더우 커팅이 이제 그 하두블 얘기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96년도에는 이런 그림 그린 것 자체가 좀 어려웠던 시절이야. 20년 전인데. 물론 이제 그 구글 같은 데서나 이런 데 무지하게 앞으로 시대를 그 선도해 나갔고,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1988년도 스탠포드 대학 400평 내에서 먼지보다 작은 입자를 뿌려서 나온 얘기고, 그거를 영화로 만든 대단한 천재 스필버그가 91년도에 AI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그죠?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빅데이터지만 이런 그림을 개인이 그리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특히 여러분 집에 레이저 프린터가 10년 전에 있었나요? 10년 전에? 아마 지금도 프린터가 아마 준비 안 되어 있는 집도 많을 거고. 그죠? 이런 거를 그리기 시작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자, 이게 둘 다 0.23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도 모든 데이터 분석에 보면요, 상관계수 계산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요. 계속. 그렇죠? 그 방법은 뭐죠? 그 통계 데이터가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그림도 같이 보여줘야죠.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가운데 여러분은 상관계수 0.23이
그래도 우리가 오른쪽은 이상해요. 사실은 왼쪽에 가는 거를 0.23 정도를 우리가 상관계수의 우리가 본래 목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0.23. 23% 설명할까요? X와 Y의 선형 관계를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값을 갖지만 상관계수를 퍼센테이지로 설명한다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공식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퍼센테이지 한다면은 보세요. 아까 이게 뭐 이거예요. 분자 분모가 있죠. 그렇죠? 분자 분모가 있는데 얘를 공분산 나누기 두 개의 표시편식 곱해 분모예요. 무엇 대 무엇의 비율로 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조금 앞서 나가면요. 심플 리니어 리그레이션,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상관계수의 제곱이 결정계수가 됩니다. 결정계수는 퍼센테이지 해석이 가능해요. 0에서 1까지 갖고 두 개의 비율이니까 총 변동량 분의 회귀 분석이 설명하는 변동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퍼센트의 개념이 받아들일 수 있죠. 이건 처음부터 안 맞는 거예요. 오남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서 봤을 때요. 아까 봤을 때. 야, 이게 선형관계가 0.23 정도 매우 흐릿하죠.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데이터가 작아서 이렇다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엑셀을 가지고 있던 소프트웨어 가지고 데이터를 무지무지 많이 기다려보세요. 무지무지 많이 기다려보세요. 자, 또 하나 보고 0일 때예요. 상관계수가 0일 때. 보실래요? 0이에요. 왜죠? 얘는 선형관계가 아니고 포물선 관계예요. 또 있습니다. 여기 뭐 하나 딱 묻었어요. 거의 0.0. 그렇죠? 거의 0에 가깝고요. 또 0이 또 있어요. 0이에요. 이런 데이터 보신 적 있어요? 이게 뭐죠? 예를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투자하는 시간이고요. 여기 어떤 그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남자고 여자예요. 그렇죠? 남자고 여자인데 여자의 생산성이 남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다. 근데 상관계에서는 투자하는 시간에 비한 생산성이 상관계에서가 없다 그러면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죠? 그림 그려봐야죠. Seeing is believing이니까. 그죠? 이 빅데이터에서 이런 거 잘 못 보고 지나갔어요. 이게 좀 가장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더 복잡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 1입니다. 상관계수 1이에요. 1이에요. 1이에요, 1. 여기서 가운데 점 넣는 거예요. 1이에요, 1. 어떡하죠? 애매합니다. 그려봐야 합니다. 1이에요. 얘는 1이에요, 1. 어떡하자고요? 자, 그럼 아웃라이어, 그딴지 어떻게 되냐? 볼까요? 0이거든요. 하나에 0.83이 됩니다. 자, 샘플 사이즈가 작아 그렇다고요? 한번 여기서 1000개, 2000개 한번 쭉 해보세요. 몇 개만 집어. 1000개, 2000개, 한 2만 개, 5개라면 굉장히 작은 거죠, 아웃라이어가. 극단치가. 그래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죠? 빅데이터를 하면 통계적 분석에 기초적인 대사량, 기초적인 게 나오는데 이게 숫자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Something invisible이에요. 어떤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봐야 돼요. 그죠? 봐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그림 3개를 놓고 출생아 그 그래픽을 제가 보여드렸죠. 또 같은 것도 다른 느낌이 되면 분석도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첫 페이지에 첫 그림에서. 그죠?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Seeing is believing입니다. Seeing is believing이에요. 자, 그러면은 상관계수의 또 오남용사, 빅데이터의 관점은 아니지만 거의 그랬다고 주장하는 빅데이터의 오남용 사례가 있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설명을 합니다. 오남용이에요.
빅데이터의 관점에서 얘기들을 막 하는데요. 자, 그렇죠?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자,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게 콩을 많이 먹으면은 저게 많아진대요. 콩을 많이 먹으면 장수를 하는 맞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게요. 같은 문장에 모순이 설명해 있어요. 콩 수확이 많으면은 그런 지역에 섭씨를 많이 할 것이고 장수 노인들의 나이하고 상관계수를 구했더니 0.38이 나왔대요. 마늘도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0.34이 강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상수도율은 시골 가면은 아직도 상하수도 구분대 아니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절대값이 마이너스 636 2배는 안 되지만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근데 마이너스는 해석을 안 하네요. 마이너스는 해석을 안 합니다. 재정자립도 해요.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해놓고 재정직무 좀 많이 해주면은 100세가 아니라 120세 50세 사시겠네요. 그렇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나와 있는 해석의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모 대학의 교수님이 발표를 했는데 신문마다 해석이 달라. 기자들이. 그래서 기자들 놓고 진짜 한번 무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통계학 교육을 가지겠다고 했어요. 같은 기사를 보고 현장에서 불러주면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정두한 사람이 자기 막 각색을 합니다. 같은 내용이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분석의 통계를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써야 되느냐? 객관적으로 써야죠. 객관적으로. 그죠? 또 보실까요? 원하는 사례가 뭐냐면은 LG연구원에서 여기 신문사 뺐습니다. 상관계수가 0.54로 개도국 0.19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나 국내 성장률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수도 가계의 부채 축소와 자산 가격 약세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큰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는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은 1%대에 머물고 내년에도 몰라. 뭐가 문제죠? 상관계수끼리 얘가 숫자 3배 이상 말한다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에요. 아까 그림을 보셨다시피 그냥 선형적 관계를 표시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고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뭐죠? 한번 그려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극단적으로요. 만약에 이런 예를 내가 몇 번을 봤을까요? 이게 흔합니다. 자, 여러분 아웃라이어하고 익스트림 밸류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는 거죠. 특히 여기 6 시그마 아웃라이어 제거하죠. 아웃라이어. 그러면 저는 이미 제거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몸무게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성복 모자가 안 맞아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본 작업 들어가기 전에 아웃라이어 제거라고 나오죠. 이거 굉장히 우매한 짓이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손실할 수 있습니다. 자, 아웃라이어가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수지 좋아해요? 수지? 예? 누굴 제일 좋아해요? 누구 좋아해요? 좋아하는 연예인 없어요? 예? 원빈? 원빈 본 적 있어요? 숨이 막힙니다. 원빈하고 수지는 뭘까요? 아웃라이어예요. 우리 김연아 어떻죠? 아웃라이어예요. 오랑우탕이 똑똑한 애가 한 8살, 9살까지 지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커스로 못 쓴대요. 침팬지도 못 쓴대요. 4살, 5살 나오면 자기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일본 원숭이 정도가 2살, 3살이래요. 훈련이 된대요. 자기 의지가 있으면은 훈련이 안 먹혀 들어가요. 자, 오랑우탕이 의지가 있으면 아마 자살할 거예요. 오랑우탕보다 더 잘 놀잖아요. 박태환 요즘에 힘들지만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100m
우리 사람들은 어떠죠? 그거 아울라예요. 그렇다고 그 아울라를 다 죽여버리나요? 아니죠. 자, 이게 종업원 고용자 수예요. 그죠? 이게 GDP 고온도라고 그럽시다. 딱 고만고만한 회사죠. 이건 어떻죠? 고용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쵸? 이건 뭐죠? GDP도 어마어마하게 고온을 많이 해요. 통계학 입장에서는 뭐죠? 공식대로 아니니까 빼! 어마무시하게 범죄 행위 저지르는 겁니다. 원빈하고 수지 이 관점으로 제거시킬까요? 기성복, 야구, 오토파의 헬멧이 기성복이 안 맞는 저 형장의 이슬도 제거시킬까요? 통계학이 공식이니까요? 아닙니다. 그쵸? 기본 상식입니다. 그쵸? 통계학 공식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거하실래요? 그러면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서 데이터 분석에서 이런 경우 저 여러 번 봤어요. 이건 뭐죠? 클러스터 분석을 해야 돼요. 군지 분석을. 얘는 상관계수로 보는 게 아니라 클러스터 분석을 봐야 돼요. 여러 번 했지만 과연 이런 거 본 적, 이런 거 가끔 나와요. 그런데 왜 상관계수에 관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 상관계수 행렬을 많이 모아놓은 것들을 상관계수 행렬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계학을 기초통계학, 중급통계학, 고급통계학이라고 부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초통계학. 엄청 중요한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중급. 좀 복잡한 거? 근데 좀 파한 거예요. 옛날 말로. 조금 현실하고 안 맞아. 네? 고급통계학? 무지 복잡해요. 근데 현실 반영을 너무 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아요. 가정사항을 만족하기가 어려운 것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중급하고 고급 정도에 통상적으로 요인 분석이 들어가는데 그 요인 분석의 재료가 되는 것이 상관계수들이에요. 그 모아놓은 행렬들인데 이 재료, 원료 자체가 후지인데 그 분석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께 통계학의 어떤 그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거는 제대로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첫 그림에서 종축과 횡축을 비율을 다르게 두면 어떻죠? 다르게 보였죠.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얘를 위로 눌러버리고 얘를 눌러버리고 늘려버렸을 때 변하나요? 이 경우는 별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 경우는 상관없고요. 이 경우 누르고 좁히고 하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시각화가 시킨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 하면은 시각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각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관계수 같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시각화를 안 하고 넘어가요. 대부분. 근데 이런 우가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가장 심한 게 뭐냐면은 이 아웃라이어 얘기입니다. 아웃라이어. 이 여러분 아웃라이어는요,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상관계수는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우리가 뭐가 있죠? 외환위기, 소위 통칭 IMF라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아웃라이어를 얘기해요. 계량을 하는 사람들은 계량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 통계학, 수학, 계량경제학, 계량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책이 뭔지 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97년 나왔을 때 뉴욕에서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제자가 보내줬어요. 워낙 좋아하니까. 블랙스완이요. 블랙스완. 그죠? 이렇게 계량하는 사람들은 뭐의 관점이 있냐면은 오버롤 트렌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한다는 그런 주장 아래 예배적인 상황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가 블랙스완의 예죠. 호수의 백조의 호수, 백조 그러면은 항상 하얀색을 생각을 했는데 호주를 가니까 까만색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호주가 대륙이 아니고 섬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 섬에 있는 백조는 좀 특이하다. 저거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 예외 상황으로 보자. 그렇죠? 그래서 당한 게 뭐죠? 2008년도 리만 브로더스가 대단히 당했죠. 그렇죠? 노벨 경제학상이 미국에 그렇게 많은데도 그거 예측을 못 하잖아요. 만능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량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런 예외적인 상황, 아웃라이어 극단, 저는 아웃라이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웃라이어 제공할 때 무지무지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제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외환위기 때 아웃라이어들을 일반적인 예외 상황으로 제외했다가 박살났거든요. 그렇죠? 왜 기침을 하지? 응? 왜 기침을 하지? 메르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하나가 정말 작은, 야 괜찮겠지. 바로 그게 뭐냐면 아웃라이어, 하나 해프닝이겠지. 그런 것들이 아웃라이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림을 보면 나오죠. 얘를 위에서 누르고 압축을 시켜도 얘가 동떨어져 있다는 건 나오겠죠. 오늘 처음에 보여드린 그 세 개의 그래프, 같은 내용, 다른 느낌이라 하더라도 그건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가나요? 그래서, 이건 상관계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상관계수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가, 이거죠. 이것도 이제 다른 신문에 나온 건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37로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요. 이걸 보시면요. 이게 정말 희한한 게, 마이너스가 어떤 게는 음의수는 해석을 할 의미가 없다라는 신문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보고서도 나옵니다. 제가 그거 고소당할까봐 안 했는데, 보고서에도 그런 게 나와요. 이거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보고서에도요. 보고서에도. 법적 책임을 진다면 아마 그렇게 안 쓸 텐데. 상관계수가 0.907. 3배 가까이 증가했대요. 마찬가지로 상관계수끼리 몇 배가 증가해서 몇 배만큼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TV에서 김태희가 저를 보고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김태희는 나를 스토킹 중이다라고 착각하는 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이해를 못했나요? 지금 내가 말한 거를? 네?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별 내용 없는데 사실은. 자, 오늘 한번 사례입니다. 자, 어떤 게 또 있냐면 여러분들 상관계수 하면서 분명히 책에 나오면 나옵니다. 상관계수 절대값이 0.5가 넘어야지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어떤 데서는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3이 넘으면 의미가 있다 나오고 어떤 전공의 책에서는 0.7이 넘어야지 의미가 있다고 나오는 가이드라인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0.5가 넘는다는 얘기는요. 이 기준은 30년 전 최소한 50년 전 기준을 보시면 돼요. 빅데이터는커녕 통계 분석 자체 하나가 희한한 시절에. 그렇죠? 이거는 어떤 거것도 글쎄 굳이 비교하자면은 여러분들의 50년 전에 그 미인의 기준하고 현대의 미인의 기준이 다르다 그러죠. 그거보다 더 심한 얘기예요. 그전에는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럴 때 그림은커녕 분석조차도 정말 특수계층 아니면 힘들 때예요. 불과 한 20년 전에 90년 중반이죠. 30년 전에 분명히 그랬어요. 30년 전에 분명히 그랬어요. 40년 전에 더 그랬어요. 그때 나와 있는 책의 기준을 아직도 통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통역하면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내가 한 말이야, 저 대가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기준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업계에서는 상관계수가 0.4 수준 이상이면 의미 있는 상관성을 하는 거죠. 오남용입니다. 가장 흔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주관적 기준이에요. 또 이게 있어요. 상관계수가 키는 팔과 다리뼈 길이의 부위별로 상관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대퇴골의 크기는 43.6cm였다. 여기에 상관계수 3.9를 곱해 계산한 여성의 키는 170점 블라블. 난 이게 오타인 줄 알았어요. 오타. 그죠? 근데 곱하니까 170이 나와.
그 오타 아니죠. 상관계수가 아니라 다른 용어였을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상관계수는요, 아바타의 세상에 가더라도요, 절대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고 얘를 절대값 1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초과할 수가 없어요. 지구의 수학으로 푼 거기 때문에 아바타나 다른 행성에서 다른 매조로 얘기할 수 있으면은 넌리니어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면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상관계수는 이 우주 어딜 가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이에 와야 돼요. 이런 오해망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한 것만 제가 말씀드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33이 아까는 뭐라 나와 있죠? 0.5 이상이 돼야지 의미가 있다. 0.4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 뭐냐면 경제연구원에서는 상관계수가 뚜렷한 양의 상관계를 보이고 있대요. 글쎄 봅시다. 그러면은 33%의 설명력을 갖는 것인가요? 흔하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더 보시면요. 상관계수가 퍼센테이지로 설명하고 있는 오남용을 지금 얘기를 지금 들고 있네요. 그죠? 자, 이래서 빅데이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따온 건데요. 미국 애들 수학 진짜 싫어하거든요. 거기는 의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의대 법대예요. 근데 이 골치 아픈 걸 막 하겠다고 애들이 그러네요. 막 하겠다 그러네요. 이번 올해 4월 달에 나온 그 데이터인데요. 학부에서 물론 이제 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박사 공부할 때 보면은 학부에 별로 통계학이 없는 데가 많았어요. 이거는 수학하고 이제 석사 과정도 많이 했는데, 이제 학부가 2011년도에 버클리 대학에, 버클리 하면은 통계학에서 거의 지존 같은 그런 그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학부가 2011년 88명, 지금 15년이죠. 14년, 15년 더 늘어났어요. 이제는 두 자리가 아니라 뭐 200 몇십 명이라는 소리, 아직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건데, 그래서 이 3년 동안 330명이 돼 있고요. 10년 전에 비교가 아니라 8년 전에 비해서 224% 증가했어요. 퍼지도 늘어났고, 퍼지는 뭐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어마어마하지 굴지의 대학만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작년에 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또 바뀌어서 그 어려운 4년은커녕 5년 내에도 졸업을 못한다는 통계학 전공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마켓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알게 된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아예 전공을 수학, 통계학, 컴퓨터 사이언스로 뽑는 회사 있죠. 여러분 제가 가고 싶은 회사, 내년에 상장하는 회사 어딘지 알아요? 에코마케팅 여러분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구나. 응? 그런 데서 이제 전공자는 그렇게 뽑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뽑을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통계학 박사를 뽑아요. 웬일이지? 퀄리티 컨트롤을 뽑나? 보니까 인사 조직에서 뽑는데요. 빅데이터 활용해서 인사 조직에 대한 지표를 만들고 컨트롤하겠다고 삼성전자의 품질 관리팀이 아니고 인사 조직팀에서 통계학 박사를 하이어하겠다고 저한테 협조 공문이 오고 그랬어요. 전화해보고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인사 파트에서 굉장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현 시대가 있고 아웃소싱 줘봐봐야 감당할 능력들이 지금 없는 시장에 그런 상황을 대기업들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통계 운영 분야가 뭐 있냐? 랜덤 시츄에이션을 내포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물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꼭 계량적 접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정량적, 계량적 접근뿐만 또 뭐죠? 정성적 접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정량적, 퀀티테이티브, 계량적 다 마찬가지인데 그 접근을 하는 모든 분야의 통계학은 응용이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생성되는 모든 산업 및 기업, 왜요? 계량적 분석을 하는 모든 학문 분야, 양질의 통계학 지식은 빅데이터 시대에 굉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대학생이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합니다. 포커스를 비전공 통계학 대학생들한테 맞췄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빅데이터 통계학. 통계학과 관련된 빅데이터 이슈 중에서 제가 요거는 이제 2부가 있으면 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통계학이 제가 뭐라 했죠? 공식 아닙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공식을 전공하고 공식의 원리를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요. 공부를 마치고 티칭을 하고 리서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How to measure, how to compute.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통계학인 줄 알았어요. 막 데이터만 막 집어넣어야 돼. 그죠?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근데 빅데이터를 하는 이슈는 뭐냐면요. What to perceive, recognize. 인식의 문제가 먼저 고민하지 않는 데이터가 됐던 빅데이터가 됐던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로 얘기를 드립니다. 하나 이그샘플 들어드릴게요. 올 겨울에 유행할 20대 초반에 이제 패션들이 가장 강할 때니까 여성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의상 색깔이 유행할까요? 20대 초반 있잖아요. 무슨 색깔이 유행할까요? 겨울에. 하얀색? 무슨 색깔이 유행할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정의를 해야죠. 20대 초반의 여성을 어떻게 정의하죠? 여러분, 20대 초반의 여성을 어떻게 정의하죠? 20살서부터 23까지? 있잖아요. 20대 초반, 중반, 후반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남자들 20대 초반, 중반, 후반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그죠? 그 정의에,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은 population 모집단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가 정해져야지 데이터를 얻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무지하게 바뀝니다. 한국은행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물가를, 핵심 면이니까 물가를 컨트롤하는 거죠. 잡는 거죠. 그죠? 통계, 조사 통계국이 있습니다. 그죠? 실업률 어떻게 정의하죠? 한국은행에서, 신 과장님, 한국은행에서 정의하는 실업률은 어떻게, 실업자는 어떻게 정의하죠? 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일정 기간 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일정 기간이 어떻게 정의되는 것으로 얼마나 알고 계세요? 통계청이 정의한 거 모르시죠? 6개월인가요? 구직활동을 6개월 이상 해서 안 하면 경제활동에서 빠져버리죠. 그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실업률이 작아지죠. 분모에 따라서 실업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데이터를 분석이나 빅데이터는 마찬가지고요. 자, SKT에서 데이터가 들어와요. 백화점에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죠? 롯데백화점에서, 현대백화점에서, 신세계백화점에서 백화점 카드 있죠? 백화점 카드가 얼마나 발행이 됐을까요? 몇백만 장, 한 1000만 건 발행이 됐을 거예요. 유효기간 내에. 물론 이제 휴면 카드가 있긴 있지만, 현재 휴면 카드가 아닌 백화점이 아마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장이나 그러면요. 그게 다 롯데백화점의 그 고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체를 다 볼까요? 자, 예를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롯데백화점 카드사를 쓰는데, 롯데백화점하고 특정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특정 A백화점이라 그럽시다. 이 백화점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를 우리 고객으로 볼 것이냐? 예를 들면 어떤 고객은 100번을 썼어요, 1년에. 근데 총 매출은 한 50만 원이 안 돼요. 왜냐? 떡볶이하고 저녁 7시, 8시 넘어서 할인 것만 사 먹었거든. 근데 100번을 쓰고 한 50만 원, 10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어떤 고객은 2년 만에 한번 나눠서 한 3억을 딱 쓰네요. 왜?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버려요. 그쵸? CRM팀에서 고민이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500만 건이라면 빅데이터입니다. 500만 건이면 빅데이터예요. 그죠? SKT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게 2시입니다. KT에서 전화, 문자에서 막 나오는 데이터 있죠? 그쵸?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적어서 계속 지금 보내고 계시죠? 그죠?
계속 뭐 돌려오죠? 백화점 건하고 같이. 그쵸? 그 500만 건 전체를 하나의 그 타겟, 모집단으로 보고 분석하시겠어요? 아니면 걔를 세분화하겠어요? 사안에 따라서. 아무리 데이터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바로 이게 이제 구글 풀로 아까 실패한 거나 월드컵에서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거나 그죠? 데이터가 무조건 많다고 그것이 주는 정보가 막강하다는 그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 연결시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일단은 측정과 계산도 중요하지만 공식에 의한 계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무엇을 인식할 것이냐의 문제가 빅데이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요구를 해요. 이걸 어떻게 빅데이터의 그 무지하게 많고 다양하고 빠르게 된 거를 어떻게 더 접목을 시키고 인식해야 될 문제가 결국 그 출발점은 시작입니다. 결국은 뭐죠? 더 전문화가 돼야겠죠. 그리고 협업을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대 혼자 못합니다. 뭐가 좀 답답하냐면요. 이제 9월 달쯤 되면 이제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석박사 논문 쓰는 거나 회사팀에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설문지 좀 만들어주세요. 환장합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연애편지 대신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저희 분석팀은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학문 분야가 됐던 실무 분야의 내용을 몰라요. 그죠? 하물며 설문지가 어떻게 쓰죠? 그렇게 써줄 수 있으면은 그거는 사기입니다. 제가 볼 때.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빅데이터니까. 정말 다양해요. 근데 이게 무지하게 빨리 생겨요. 이거 뭐죠? 협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협업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연예인들 요즘 많이 하는 콜라보레이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전문적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은 뭐냐면은 what to perceive, what to recognize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죠? 이 그래픽 레졸루션. 그러니까 빅데이터에서 많이 보는 겁니다. 뭐 보이죠? 여러분 이거 좀 놓고선 한 3분만 보면 어떨까요? 소위 이제 그 달팽이 돌아가듯이 눈을 감습니다. 종소리에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는 최면 효과가 똑같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바로 빅데이터의 증거가 이런 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보이죠? 뽑아내야죠. 요약해야죠. 그렇죠? 더 전문화돼야죠. 자, 봅니다. 무엇일까요? 벌써 다 답이 있죠? 극적 효과가 떨어지네요. 무엇일까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엽습니다. 그죠? 이해하시나요? 무엇이 보이나요? 그죠? 다시 뽑습니다. 또 싱귤러리티 컴패션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이 데이터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미국이 선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엄청난 그 제약이나 리서치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제일 1등급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가운데 인류의 수명이 늘어난 것과 많은 가운데 이제 그 페니실린이 있었고요, 엑스레이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MRI요. 특수 기계 있죠. 영상 촬영 기기들, 그죠? 디지털화된 영상 촬영 기기들. 여기다가 이제 몇 개가 더 얹어집니다. 인간 DNA가 나왔죠, 사람마다. 그죠? 그걸 이제 우리 USB에 가면 고지에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아니면 몸속에 담을 수도 있어요. 핸드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이워치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넣고 다 다닐 수 있어요. 그 분석 장치가 돼서 현재 당신은 10시간 뒤에 감기의 위험이 몇 %니 조심하시오라는 시대가 저는 5분에서 10분 사이, 10년 사이, 5분에, 10년 사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바로 그 분석으로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그젬플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핵심적인 것을 계속 연결을 시켜야지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렇죠? 수학이 시작점이에요. 계속. 이게 만약에 아까 지금 몇 차면 지금 425차원인데요. 이게 계속 동영상으로 나오거나 이게 계속 지금 나오는데 이거를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빨라져도. 이게 속도전이기 때문에 분석도. 더 정교해집니다. 더 복잡해져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분석과 협업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빅데이터예요.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그림 몇 개로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이거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눈으로 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뭐 이거 무색이 많아요. 이게 우리가 보는 빅데이터의 현상입니다.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몰라요. 핵심 뽑아야죠. 그죠? 통계학이 여러분이 왜 느낌이냐 그러면요. 통계학은 국어와 영어와 다를 게 없어요. 문맥 찾기예요. 제목 찾기예요. 다만 국어하고 영어하고 통계학이 국어 영어 그리고 통계학이 다른 점은 뭐냐면은 국어 영어는 국어와 우리 일반적인 쓰는 국어와 우리말과 영어로 해서 제목 찾고 문맥 찾고 핵심 찾기지만 통계학은 뭐죠? 숫자, 특수 기호에서 핵심 찾기가 통계학이에요. 사실은 필로소피는 똑같아요. 전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죠? 뭘 보시겠어요? 이 시작입니다. 귀엽죠? 귀엽습니다. Something invisible. 뭐가 보이시나요? 자, 웬만하면 대학생 여러분들 전공이 통계학 전공이 아니래도요. 한 12학점 정도는 수강을 하고 3학점 기준으로 4과목 그리고 어느 학교 다 있을 거예요. 최소한 한 24학점 정도를 들으면 어디 가서 빅데이터 시대 물론 B+ 이상 학점을 받아야지 의미가 있겠죠. 응? 그죠? 상당히 그 미소가 야릇한 그런 지금 분들이 많아요. 그죠? 왜 이렇게 미소가 그렇죠? 예? 왜 딴 데 봐요? 왜 미소가 그런 미소를 짓죠? 예, 예. 고통 속에 지금 있나 봐요. 상당히.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여러분이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최소한 굉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 이거는 제가 공부하게 된 데의 동기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빈 토플러의 The Third Wave 제3의 물결을 보고 이 사람은 뭔가 생각을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집안이 어려워서 토플러가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용접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용접공으로 그렇죠? 용접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옛날에 70년대 어떻게 스마트폰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눈에 보이는 건설 구조물, 건축물, 아파트, 집, 사무실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었을까? 94년도 책인가? 레볼루셔너리 웰스에서 이렇게 나오죠.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Something invisible. 그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무엇? 통계학 관점에서 빅데이터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 제가 전공하였고 제가 하고 있는 통계학에 관한 좀 더 본질에 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잘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